공유드릴 내용은 벡터DB라고 하는 요즘 좀 뜨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내용을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어, 벡터DB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벡터DB가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해갖고 RAG와 유즈 케이스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라고 하긴 좀 그렇고 6월 달에 뉴스가 하나가 떴었습니다. 이제 AI 쪽에서는 좀 행보가 굉장히 파격적인 오픈 AI에서 로켓셋이라고 하는 신규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다라는 얘기의 뉴스였는데요. 이 로켓셋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벡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다루는 스타트업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픈 AI가 로켓셋을 이제 인수를 했다라고 밝히면서 밑에 부제로 Enhancing Our Retrieval Infrastructure라고 하는데 이제 챗 GPT에서 리트리버 인프라스트럭처에 강화하기 위해 로켓셋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뭐고 어떻게 리트리버 인프라스트럭처에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겨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RDBMS와 다른 NoSQL 시스템에 속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되고요. 뭐 키와 밸류로 매칭되는 키밸류 스토어, 키와 도큐먼트가 매칭이 되는 이제 몽고DB 같은 도큐먼트 스토어, 그리고 네오포제이와 같은 그래프DB. 그런데 벡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영역으로 벤 다이어그램처럼 이렇게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키와 밸류, 도큐먼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하나의 키를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의 스칼라 값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벡터 형태, 굉장히 큰 어레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비정형 혹은 반정형 데이터의 벡터 임베딩을 저장 관리하는 데 특화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유사한 임베딩의 데이터를 찾는 기능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기존의 RDBMS나 NoSQL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저희가 이제 검색하고자 하는, 리드를 하고자 하는 그런 키 혹은 그런 타겟 밸류를 입력을 하면은 그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밸류들을 이제 리트리브 해가지고 반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조금 특이한 게 유사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아니라 유사한 그 스코어를 가지는 데이터들을 찾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인데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쿼리를 날리면은 이 데이터의 임베딩 모델을 통해서 이 데이터의 벡터 임베딩을 추출하게 되고요. 이 벡터 임베딩을 바탕으로 그 벡터 임베딩과 유사한 특정 범위에 있는 데이터들을 쿼리 리절트로 던져주게 됩니다.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구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메타데이터와 벡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엘라스틱 서치나 몽고DB 혹은 그 카산드라와 같이 도큐먼트를 저장하는 식으로 이 벡터 값과 메타데이터 값을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메타데이터는 원본 데이터, 그러니까 벡터 임베딩 값이 아니라 이 원본 데이터 자체에 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뭐 라벨이 될 수도 있고, 이 데이터의 뭐 파일 시스템 내에 패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얘가 뭐 이미지인지 사운드인지 텍스트인지 비디오인지 그런 인포메이션들을 담고 있는 타입 혹은 이 데이터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뭐 날짜가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짜잘짜잘한 메타데이터가 있게 되겠고 이 벡터 값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원본 데이터에 벡터 임베딩 값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값을 어레이로 저장을 하고 이 값을 제이슨 형태로 저장을 많이 하는 걸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서치를 하느냐. 사실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그 데이터 모델,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모델 자체는
특별한 점이 크게 없습니다. 엘라스틱서치나 몽고디비 혹은 카산드라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의 제이슨 형식의 데이터들을 저장을 한다라고만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스토리지니 뭐니 뭐 다양한 기법들을 썼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큰 데이터 모델 자체는 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제외하고 어떻게 벡터 임베딩 값을 가지고 유사한 데이터들을 찾느냐, 그리고 그거를 질의하고 리턴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인덱싱을 당연히 하게 되고요. 이제 쿼리를 할 때 쿼링을 어떻게 가공을 하고, 그리고 그 쿼리의 결과를 어떻게 후처리를 통해서 가공을 한 다음에 사용자에게 반환을 하는지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덱싱입니다. 어, 다들 아시겠지만 인덱스는 당연히 관련 데이터들을 모아두는 그런 자료 구조가 되겠는데요. 흔히 이 센트로이드와 셀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 인덱싱을 구성을 할 때. 이 센트로이드는 이 유사한 값들의 중심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셀은 이 데이터와 유사한 값들이 모여 있는 그런 범위, 그런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 쿼리를 날리면은 이 특정 셀들을 리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해싱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로컬리티 센시티브 해싱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로컬리티에 굉장히 민감한 해싱 방법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이제 인덱싱 방법 중에 하나고요. 자카드 시뮬러리티가 큰 데이터들을 먼저 그룹핑을 한 다음에 이제 싱글링이라고 그 데이터 안에 뭐 특정 단어 말뭉치들을 추출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주요 컴포넌트로 데이터들을 분해를 하고 나서 윈 해싱이라고 하는 해싱 기법을 통해서 유사한 데이터끼리 같은 버킷에 저장을 하는 식으로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해싱 값인데요. 해시 함수에다가 넣으면은 특정 버켓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과 다르게 유사한 데이터들은 같은 버켓 안에 들어가도록 해싱을 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발표 자료 맨 하단에 링크를 달아두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인덱싱 방법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제 퀀타이제이션, 양자화라는 기법과 그래프 기반 방법입니다.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기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오리지널 벡터를 잘게 쪼개서 이제 니어리스트 센트로이드로 이렇게 묶어버린 이제 변환을 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원본 데이터를 이제 서브 벡터로 쪼개고 나서 그 서브 벡터들을 K-민즈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클러스터링을 하고 각 서브 샘플의 클러스터에 센트로이드 인덱스로 매핑을 시키는 식으로 이 큰 데이터를 이제 작은 데이터 구조로 이제 매핑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여기 안에 있는 이 센트로이드에서 이제 역방향으로 검색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를 반환하는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고요. 이 그래프 기반 방법은 하이라키컬 내비게이어블 스몰 월드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그래프 기반으로 이 가까운 데이터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가까운 데이터로 이동을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수치들을 쓴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후반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층을 쌓아서 점점 밀도가 높아지는 레이어로 이동을 한다고 하고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하게 이해는 못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고 있는 뭐 임보영 학생이라든가 그래프 관련해서 좀 백그라운드가 있는 학생이 나중에 한번 다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튼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덱싱을 해서 데이터를 추적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인덱스를 유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쿼리를 하고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느냐인데, 쿼리는 굉장히 어려운 요소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이퀄이 아니라 유사한 그런 데이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표를 통해서 쿼리를 이제 판단을 할 거냐. 어, 타겟 데이터가 벡터 데이터니까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쓰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지가 되겠죠. 그리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와 닷 프로덕트 값들을 사용을 하여서 거리가 가깝다라고 간주를 하고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는 유사하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매트릭을 어떤 매트릭을 활용을 해서 질을 할지 쿼리를 할 때 파라미터를 정해주게 되고요. 이렇게 정해진 이제 그 쿼리를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들을 후처리를 한번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통해서 이제 쿼리를 날렸다라고 하면은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통해서 결과들이 리턴이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리턴된 값들에서 유클리디안 디스턴트나 아니면 닷 프로덕트와 같은 다른 지표를 통해서 결과셋을 다시 정렬을 하게 됩니다. 리어레인지를 통해서 이제 최근접 항목의 순위를 재구성하여서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리턴을 하게 됩니다. 여기를 보면은 approximate 닷 프로덕트라고 하는 지표를 사용을 할 거다. 이거를 시밀러리티 지표로 사용할 건데 어떤 데이터냐? 서치 임베딩에서 트윗 임베딩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여서 닷 프로덕트를 진행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재밌는 점이 로켓셋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 중에 하나,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특히 로켓셋이 특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SQL 기반의 쿼리를 지원을 합니다. 때문에 이제 기존의 오픈AI 개발자들이 기존의 SQL 기반의 그런 쿼리들을 수정을 할 필요가 없이 그뭐 형태만 살짝 바꿔가지고 로켓에서 활용을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좀 자랑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좀 쿼리를 날리면은 상위 10개의 스코어를 가진 데이터가 리턴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파인콘이라고 하는 다른 데이터의 이제 쿼리 이그젬플인데요.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일종입니다. index.query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날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를 정해주고 벡터 값이 이거다. 또 탑K는 3개, 3개 값을 줘라. 이런 식으로 리턴을 날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리턴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id는 벡터 3고 스코어는 몇 점이고 밸류 값은 이거고 이런 식으로 리턴이 되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다시 데이터를 리트리버를 해가지고 추가공을 해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좀 데이터를 그냥 어레이 형태로 저장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부에는 엘라스틱 서치와 같이 역 인덱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쓰이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설명한 궁극적인 이유가 오픈AI에서 리트리버 인프라스트럭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리트리버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RAG를 떠올리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BK 세미나에서도 몇 번 다뤄졌던 내용인데요. RAG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하는 기술의 약자라고 합니다. 유저가 이 쿼리를 날리면은 이 쿼리를 인부딩 메디를 통해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쿼리를 날리게 되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컨텍스트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리턴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RAG는에 대해서 이제 저보다가 다른 학생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LLM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제안이 된 방법입니다. LLM은 기본적으로 학습에 굉장히 오랜 시간과 많은 자원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새로 학습을 하는 대신에 외부의 지식 저장소를 구축을 하고 이 지식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들을 참조하여서 사용자에게 이 값들을 리턴을 해주는 식으로 극복을 하는데요. 이 RAG의 장점은 실시간 정보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 LLM을 학습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웹상에서 크롤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크롤링하는 데이터들은 대부분은 도메인 스페시픽 널리지들이 없게 될 겁니다. 그런 도메인 스페시픽 널리지들을 이제 해당 도메인의 벤더로부터 받아갖고 구성을 한 다음에 RAG로 리트리버를 하는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 LLM의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소스를 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인데 이 블랙박스는 LLM의 오퍼레이션에 이 소스를 탈 수 있다고 하는 또 다른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 RAG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지고 오는 지식 저장소로부터 갖고 오는 그 데이터로부터 에디셔널 컨텍스트를 쓸 수가 있어서 할루시네이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 사용자가 LLM에
이제 퀘스천을 날리게 됩니다. 뭐 볼보 XC60이라고 하는 뭐 이 차량 모델의 오토매틱 브레이킹을 어떻게 리버스 오토매틱 브레이킹을 어떻게 끄냐라고 하는 질문을 날리면은 사실 이런 질문은 LLM에서 굉장히 대답하기가 어려운 도메인 스페시픽 널리지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LLM에다가 날리면서 동시에 이 인풋을 가지고 임베딩 모델에 넣어서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이 XC60 오토매틱 브레이킹, 리버스 오토매틱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에 어, 벡터 임베딩을 뽑아내 가지고 일일베터 컨텍스트를 갖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널리지 리트리버의 검색 값으로 입력을 하여서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이 퀘스천에다가 이제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컨텍스트까지 활용을 하여서 LLM이 이 두 가지 데이터를 활용을 하여서 리트리버를 이제 데이터를 리턴하게 된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오픈 AI에서도 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LLM 벤더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RAG 혹은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유즈 케이스가 되겠다면은 이제 LLM의 RAG 지식 검색기로 활용을 일단 할 수가 있겠고요.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이미지 데이터들을 다 때려 넣고 뭐 어떤 이미지로 뭐 질의를 하면은 이 데이터에 이 데이터와 유사한 상품을 꺼내주는 추천 시스템이 당연히 나오게 되고 비정형 데이터 검색을 할 수도 있겠죠. 샤잠이라고 하는 오디오 검색 어플이나 아니면 구글 렌즈와 같은 이미지 검색 어플리케이션으로 좀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유즈 케이스들이 이 정도까지밖에 생각을 못 했는데 좀 더 찾아보니까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쏘고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사한 그런 상황 인포메이션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차량에다가 내려주는 식으로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본 좀 유즈 케이스라고 하면은 엣지 디바이스에서의 유즈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센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음성이나 영상 센서들에서 데이터들을 이제 처리를 할 때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를 받으면은 얘를 센서에서 이제 클라우드의 벡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보내고 요거를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뭐 어떤 인프라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엣지 장비에다가 내려주는 식으로 뭐 자율주행 차량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 엣지 디바이스 이제 엣지 컴퓨팅 쪽에서도 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발표 내용이고 요거는 좀 에필로그의 성인데요. 이 로켓셋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사실은 레벨DB라고 하는 구글의 키밸류 스토어, 오픈소스 키밸류 스토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구글의 레벨DB가 공개되고 나서 얘를 조금 더 잘 써보자. 그래서 내장 스토리지를 추가를 하고 뭐 오픈소스화를 하고 뭐 계층 뭐 메모리에다가도 저장을 하고 뭐 디스크에다가도 플러시를 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는 락스DB라고 하는 프로젝트 팀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 락스DB는 페이스북에서 개발이 되었는데요. 현재 메타죠. 여기에 이 락스DB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던 일부 이제 팀메이트들이 따로 나와가지고 이제 락스DB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또 만들어 보자. 그래서 3티어, 메모리, 뭐 디스크, 뭐 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3티어로 스토리지를 구성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갖고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가 로켓셋 팀입니다. 이 로켓셋 팀에서 어, 벡터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그런 API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연결이 돼갖고 결국에 이제 메타에 있던 그 팀이 따로 나와갖고 로켓셋 팀을 만들었고 그 로켓셋이 결국에 오픈 AI에 인수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활용되는 API가 있습니다. 타인콘과 로켓셋 그리고 뭐 엘라스틱서치도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지원을 한다라고 최근에 공개를 하였는데요. 여기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 파이스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스라고 하는 이 약자가 페이스북 AI 시뮬러리티 서치라고 하는 거의 준말인데 마찬가지로 메타에서 온
그런 API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전에 한 블로그에서 설명을 했던 제주는 구글과 메타가 부리고 이제 돈은 오픈 AI가 가져간다라고 하는 그런 블로그 글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좀 재밌어 보여서 갖고 왔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데이터 이제 내용에 이제 레퍼런스 드리고요. 뭐 각 해싱 방법이라든가 뭐 모델 정보 그리고 뭐 출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링크가 달려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이제 한 번씩 들어가서 좀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벡터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개념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아주 뭐 심플한 구조죠, 사실은. 벡터라는 걸 저장하기 위한 그런 건데 이제 최근에 AI 모델이 폭넓게 개발이 되고 활용되고 하면서 완전히 좀 새롭게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분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연구하시던 분들도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시 그 박사과정답게 나도 언제 한번 시간을 들여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싶은 내용이었는데, 내가 그런 생각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기도 전에 잘 발표를 해준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그 진보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트래킹하면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근데 이제 오늘 얘기에서도 이렇게 봤듯이 아직은 이제 이 활용 예가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건 잘 없죠. 그 오픈 AI에서 네, 이제 이렇게 없습니다. 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런 수준인데,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픈 AI가 그런 어떤 상용 대규모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벡터 DB가 필요해졌다라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그 활용 예가 굉장히 늘어날 거라는 거고, 필요성이 분명히 인식이 됐다는 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실 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결국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데이터를, 대량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대량이 원래는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앞으로 들어올 가상의 잠재적인 데이터까지 고려했을 때 그 스케일러빌리티를 고려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야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맞습니다.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스케일러블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근데 뭐 벡터 DB에서 저장된 데이터라는 거는 그 데이터 관리라고 할 만한 게 특별하게 없잖아요. 아주 맞습니다. 심플하고 굉장히 픽스드한 구조죠. 스키마 차원에서 굉장히 딱 정해져 있는, 완전히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뭐 텍스트를 다루지도 않고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처럼 그런 구조인데, 결국은 그러면은 여기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인덱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지겠죠. 그 벡터 DB를 쓰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벡터 DB를 쓴다는 건 우리가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은 지금 학생들이 인베딩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들 하고 할 텐데, 그러니까 그냥 메모리 올려놓고 보통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왜 이걸 필요로 하게 됐느냐, 이제는 점점 그러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데이터가 많아져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GPU도 계속 발전하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데이터의 발전 그, 만들어지는 생성 속도가 훨씬 빠른 거예요. 기술 발전 속도보다. 언제나 그래 왔어요. 지금은 데이터가 더 빨리 발전하고 있고, 더 빠른 속도로 생성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지점에 이제는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DB를 쓴다는 본연의 목적 자체는 결국 그런 그 프로세싱 과정에서 메모리에만 올려서는 더 이상 프로세싱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놓고
그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 얘를 쪼개서 익스터널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라는 공간을 내는 지금 당장 필요한 애들만 올려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애들은 어떤 퍼머넌트하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말 그대로 파일 시스템을 썼던 거죠. 그래서 필요한 애들 올려가지고 처리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뭐 문제가 없이 한 번에 쫙 끝나면 되지만 항상 문제가 생기죠. 특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뤄야 되고 대량의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노드들이 필요하고 많은 GPU가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 하드웨어 페일리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오만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걸 다시금 돌릴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에서 다시 문제를 확인해 가지고 재개할 수 있도록 그런 파이프라인을 안정적으로 만들려면 중간에 DB가 필요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 DB를 필요하다는 거를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 이 DB에서 어떤 기능을 지원해 줘야 파일 시스템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냐. 그게 인덱싱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얘기했지만 인덱싱이라는 게 아직은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인덱싱 구조 자체가 뭐 그냥 클러스터링 기반의 해시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요약이 되는 그걸 이제 좀 더 뭐 하이라키컬한 구조까지 확장하는 이제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많은 이제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지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그 왜 벡터 DB 왜 필요해졌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전개해 나가다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직 이제 뭐 상용화돼서 널리 활용되고 이런 이제 벡터 DB가 아직은 보이진 않는데 연구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쪽을 어,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고요. 음, 한 가지 그 오늘 내용 중에 약간 RAG하고 연동해서 사용 플로우 차트 하나 있었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여기서 컨텍스트를 읽어온다고 했는데 컨텍스트라는 게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벡터 DB에서 가져올 때는? 컨텍스트가 요것도 그 벡터 데이터베이스 그 벤더 중 하나인 파인콘이라는 곳에서 갖고 온 예시 이미지인데요. 거기에서 말하는 이 컨텍스트는 이 임베딩 모델을 통해서 이 퀘스천을 이 임베딩 모델을 통해서 여기에서의 그런 핵심 키워드들을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제 던짐으로써 나오는 그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는 그 결과값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그 설명을 했을 결과라는 게 때는. 결국 지금 앞에 그쪽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그 현재의 주어진 인풋 벡터와 유사한 벡터를 가지는 네, 다른 맞습니다. 유사한 벡터들을 찾아주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 컨텍스트가 그 의미예요, 여기서? 사실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비정형 데이터를 많이 넣는다고는 하는데 반정형 데이터들을 또 많이 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텍스트, 그러니까 도큐멘테이션과 같은 것들을 또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또 더 저장을 해가지고 이 볼보라고 하는 아마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이해를 하고 그 글들을 읽었을 때는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볼보 이 차 모델과 리버스 오토매틱 브레이킹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임베딩 모델을 통해서 이제 임베딩 값, 그러니까 뭐 텍스트 임베딩이 되겠죠. 그 텍스트 임베딩을 가지고 벡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던지면은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그거와 유사한 그런 텍스트 말뭉치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 코퍼스들을 가지고 이 퀘스천과 함께 컨텍스트로 입력을 하여서 그 LLM 모델에다가 인풋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벡터 DB야 이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군데 사용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의 그런 프로세스를 사실은 지금 현재 꼭 벡터 DB를 써야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벡터 DB만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아닌 거고, 아닙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네, 그거 맞습니다. 없이도 사실은 지금 워드 임베딩 해서 그냥 지금까지 다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그런 어떤 요소별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떤 하나의 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벡터가 전체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들 중에 벡터 DB가 사용이 됐을 때, 대체가 됐을 때, 벡터 DB로 대체가 됐을 때 기존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혹시 벡터 DB에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돼서 그걸 가지고 해야만 되는 건가 싶어서 질문을 했던 거였어요. 네, 그런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네. 이게 제가 구글 스콜라를 좀 참고를 해봤을 때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그런 데이터 모델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들이나 뭐 다른 모델들을 좀 다른 글들을 찾아봤을 때도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약간 뭔가 특이한 데이터 모델을 갖고 있다, 특이한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의문이기도 하고 지금 이 오디오 검색, 음악 검색해주는 이 샤잠이나 구글 렌즈 같은 경우에도 벡터 데이터베이스 없이도 이미 훌륭하게 서비스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수준으로만 지금 다들 개발자들도 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냥 뭐 요렇게도 쓸 수 있다. 아키텍처상에서 요게에서 뭔가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혹시 다른 학생들 질문 있나요? 네, 오늘 발표 내용 잘 참고 각자 각자 연구에